바보래. 5냥에 사온 며느리래. 귀신이라는데 저주받았대. 덕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듣고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병자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인조 영간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남촌 장터에는 기이한 소문이 정말 퍼졌습니다. 신나는구나. 사람 하나를 정말 5냥이면 모자라지 않니? 산다더라. 바보 같아. 그러게 바보라나 말이야. 귀신 붙었다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값이 같아. 저리 아이고, 싼데 이유가 정말 있겠지. 신나는구나. 굶주린 귀신 붙었다. 장정들이 모여 웅성거렸고 장터 주무는 사람들을 오냥이래, 모아놓고 사람이. 수군대며 의미심장하게 귀신 말했습니다. 붙었다. 근데 말이야 그 계집이 그냥 바보 같지가 않더라고. 그날 기우는 포목집 청송포목에서는 가세가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린 군포와 비 때문에 집안은 풍전등화였지요. 빈문서를 쥔 거상 조만상이 집 앞에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송포목 이제 때가 되었구려. 이 집터를 내게 넘기시오. 연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장터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감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손이라도 하나 구해 집안을 건사하려는 마음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에서 해맑은 웃음을 지은 젊은 여인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손에는 잿빛 먼지가 묻은 작은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주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계집이요. 바보라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착하기는 천하제일이라오. 5냥이면 데려가시오. 연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냥. 사람 값이라기엔 너무나 허랑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청송포목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나중에 온 한양 사람들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 5냥짜리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짐이었습니다. 청송포목의 장손 윤어는 허리 굽은 아버지 윤진과 독한 마음으로 버티는 어머니 연씨 부인, 그리고 어린 동생 둘을 떠받치며 살아가는 장정이었지요. 윤원의 집안은 원래 양반 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민과 다름없었습니다. 밀린 군포와 비 때문에 한밤중에도 배틀을 놓지 못했고 윤원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키는 컸으나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었고 말수는 적었으나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보는 성정을 지녔습니다. 윤원에게 가장 버거운 짐은 무너져 가는 집안의 체면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군포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허나 내가 어찌 그리 애를 쓰느냐. 이 애비가 무능해서. 아니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옵니다. 윤어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았으나 숫자는 언제나 모자랐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연씨 부인이 장터에서 계집 하나를 데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5냥의 산 바보 계집이라는 것이었지요. 윤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 사람을 사오는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윤어는 몰랐습니다. 그 바보 계집이 장부를 뒤집을 만한 눈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인물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저녁 무렵 연씨 부인이 여인 하나를 데리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윤어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었고 걸음조차 삐끗거렸습니다. 저것이 며느리란 말인가. 윤어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계집의 이름은 아련이었습니다. 연씨 부인이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다. 이름은 아련이라고 하는데 좀 모자라긴 하지만 착하다고 하더구나. 윤원의 아버지 윤지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린 동생들은 신기한 듯 아련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원은 멀뚱히 바라보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리 어수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련은 연씨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이지요. 호호호 좋사옵니다. 여기 좋사옵니다. 연씨 부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련이라는 계집이 자꾸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정녕 바보가 맞는가?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아련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련은 곡식대를 달 때 정확했습니다. 숫자를 모른다면서도 말이지요. 그녀는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살 때도 이상하리만치 속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싸옵니다. 더 깎아주시옵소서. 더듬거리는 말투였으나 상인들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이었습니다. 윤호는 한밤중에 뒷간에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달빛 아래 창호지에 무언가를 그리는 아련의 손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글자 같았고 숫자 같기도 했습니다. 윤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련은 중얼거렸습니다. 25필 18냥 아니 20냥. 그 순간 아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 같은 미소 속에서 순간 번쩍 스치는 알 수 없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계집 정녕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송포묵의 운명을 뒤집을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련이 청송포묵에 들어온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아련은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척척 채워왔고 마당을 쓸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시키는 일은 고분고분 따랐지요. 연씨 부인은 처음엔 불안했으나 점차 안도했습니다. 바보라지만 손은 야무지구나. 허드렛일이라도 제법 해내잖느냐. 그러나 윤엄마는 달랐습니다. 아련을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윤호는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련이 방 안에서 장부 뭉치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가 장부를 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포목집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곧 폭풍을 몰고 올 듯했지요. 장터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송포목에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왔대. 바보라면서 장사는 귀신같이 한다더라. 혹시 귀신 붙은 거 아니냐? 윤호는 이 소문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련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련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상 조만상이 빛나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청송포묵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청송포묵 주인장, 이제 때가 되었소이다. 조만상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뒤로 하인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지는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윤호는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나리? 무슨 일이긴? 이 빈문서를 보시오. 석 달 전에 빌려간 50냥, 이자까지 합하면 이제 70냥이오.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터를 넘기시오. 윤호는 빈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어지럽게 보일 뿐이었지요. 70냥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소. 조만상은 비웃으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아련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어수룩한 표정을 지었으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저기 제가 볼 수 있사옵니까? 조만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계집이 무얼 본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아련은 이미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글자 위를 더듬었지요. 그리고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긴 숫자가 다르옵니다. 뭐라고? 여기 50냥이라 적혀 있사온데 이자가 20냥이 될 리가 없사옵니다. 석 달이면 5냥이 맞사옵니다.
순간 조만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련은 계속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도 이상하옵니다. 3달 전이 아니라 2달 전으로 적혀 있사옵니다. 조만상은 황급히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이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그러나 윤호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조만상의 당황한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나리,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확인할 것 없소. 나는 바쁜 사람이오. 조만상은 문서를 품에 쑤셔 넣고 황급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인들도 허둥지둥 따라 나갔지요.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씨 부인은 아련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걸 알았느냐? 아련은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이상해 보여서 그랬사옵니다. 윤호는 아련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계집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날 밤 윤호는 아련을 불렀습니다. 환히 비추던 밤이었습니다. 윤호는 아련을 사랑채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요. 아련, 예 도련님. 아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아느냐? 아련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숨기지 말아라. 나는 이미 다 보았다. 내가 밤마다 창호지에 글자를 그리는 것도 장부를 몰래 보는 것도 말이다. 아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답하여라. 너는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한참을 침묵하던 아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레오나 도련님. 아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투는 전과 달랐습니다. 더듬거림이 없었지요. 제가 아는 척하면 모두 죽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저도 죽고 이 집안도 화를 당하옵니다. 윤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말해보아라. 아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묻지 마옵소서. 그저 바보인 척하게 해 주옵소서. 조만상의 문서를 읽은 것은 내가 아니던가? 그 덕에 우리 집이 화를 면했다. 그건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옵니다. 윤호는 한참을 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아련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옵니까? 내가 우리 집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다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리 믿어주시옵니까? 나는 사람의 눈을 보고 판단한다. 내 눈에는 거짓이 없다. 윤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아련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련은 몰랐습니다. 윤원의 선택이 앞으로 청송포목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말이지요. 그리고 조만상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련의 정체를 눈치챈 이가 또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유명한 무당 청동기 할미였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보고 운명을 읽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아침 청동기 할미가 청송포목 앞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마침 아련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할미와 마주쳤습니다. 청동기 할미는 아련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허리를 굽혀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메나. 아련은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청동기 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예? 사람인 듯 사람 아니고 바보인 듯 바보 아니구나. 할미는 아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의 송금을 보잤구나. 어디?
그러나 할미는 송금을 보다 말고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이런 귀한 손이로구나. 아니야. 저주받은 손이기도 하고.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아가씨. 아니, 아가씨가 아니라 어쨌든 너는 조심해야 한다. 숨은 피가 깨어나는 날, 이 집안에 큰 환난이 올 게야. 아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윤원이 대문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미, 무슨 일이시오? 청동기 할미는 윤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이 며느리를 잘 보살피시게. 하늘이 내린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일세. 그렇게 말하고 할미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윤원은 아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련은 얼굴이 창백한 채 서 있었지요. 괜찮으냐? 예, 괜찮사옵니다. 그러나 아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동기 할미의 말은 장터에 퍼졌습니다. 청송포목 며느리는 범상치 않은 계집이래. 귀신 붙었다는 소문도 있더라. 아무래도 이상한 집이야. 연씨 부인은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요. 아련아, 내가 대체 뭐냐?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하는구나. 아련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원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련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내가 어찌 그 계집 편만 드느냐? 윤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련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원은 생각했습니다. 청동기 할미의 말이 무슨 뜻일까? 숨은 피라니 아련은 대체 누구인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장터에 도는 험담. 이 할미의 말이 퍼진 뒤로 청송포목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조만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 주무와 상인들에게 돈을 뿌리며 소문을 퍼뜨렸지요. 청송포목 며느리 값이 5냥이라더라. 바보를 며느리로 들인 집치고 잘 되는 꼴 못 봤지. 밤마다 귀신 흉내를 낸다더라. 무당이 그러던데 저주받은 계집이라더라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연씨 부인은 장터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기 때문이지요. 저기 청송포목 안주인이다. 쯧쯧, 5냥짜리 며느리 들인 집안이잖아. 연씨 부인은 체면이 구겨져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윤원 역시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포목을 사러 온 손님들조차 수군거렸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이상하다던데 여기서 물건 사도 되는 거요? 귀신 붙은 집 물건은 사지 않는 게 좋다던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아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값을 다시 계산하고 외상을 받아내고 쌓인 포목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아련은 장터에 나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저 여기 값이 이상하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이 광목은 6냥이 아니라 5냥이 맞사옵니다. 다른 데서 확인해 보셨사옵니까? 상인은 코웃음을 쳤으나 나중에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보니 아련의 말이 맞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외상을 떼먹으려던 장정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저번에 10필 가져가셨사옵니다. 갚으셔야 하옵니다. 내가 언제 가져갔다고 그래. 여기 장부에 적혀 있사옵니다. 그리고 저기 주모 할머니도 보셨사옵니다. 장정은 결국 외상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윤원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살리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장부는 정리되었고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외상도 대부분 받아냈지요. 연씨 부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아련은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조만상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계집이 문제로구나. 저것만 없애면 청송포목은 무너질 것이다. 그는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윤호는 장부를 정리하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가 잘못되었는데. 그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어지럽게 보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련이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아직 안 주무시옵니까? 아, 아련이냐. 장부가 맞지 않아서 고민 중이다. 아련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되옵니까? 그래, 한번 봐라. 아련은 장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우연히 그녀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아련의 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점 없이 헤매던 눈이 아니었지요.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장부의 숫자를 정확히 짚어가며 움직였습니다. 여기 15필이라 적혀 있사온데 실제로는 13필만 들어왔사옵니다. 뭐라고? 그리고 여기 값도 틀렸사옵니다. 필당 2냥이 아니라 2냥 5푼이 맞사옵니다. 아련은 줄줄이 잘못된 곳을 짚어냈습니다. 윤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련은 장부를 다 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아련은 화들짝 놀라며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녀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떨며 장부를 주우려 했지요. 윤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련아, 예.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아련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련님,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 마옵소서. 왜 숨기는 것이냐? 말씀드렸잖 사옵니까? 알려지면 모두 죽사옵니다. 윤호는 아련의 떨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느냐? 아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윤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다. 나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여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련은 보통 계집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깊은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곧 밝혀질 터였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그날 이후로 청송포목은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아련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윤원 앞에서는 말이지요. 도련님, 이 광목은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래? 어디가 좋겠느냐? 남대문 밖 서방 가게가 좋사옵니다. 같은 품질의 값이 2푼 쌉니다. 윤원은 아련의 말대로 했고 과연 이득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적은 양을 채워 팔던 상인을 아련이 붙잡았습니다. 저기 이건 25필이 아니라 23필밖에 안 되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다 세어보았사옵니다. 상인은 결국 모자란 2필을 채워 주어야 했습니다. 포목 정리도 군인처럼 반듯했습니다. 아련은 색깔별로, 재질별로, 크기별로 포목을 정리했지요. 덕분에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송포목이 요즘 달라졌더라. 물건도 좋고 정리도 잘 되어 있어. 며느리가 일을 잘한다던데? 소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씨 부인도 입으로는 잔소리를 했으나 속으로는 며느리에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아련아, 오늘은 어느 가게에서 실을 사오면 좋겠느냐? 마님, 동대문 안 김 서방 가게가 좋사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윤진도 기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구나.
5냥 주고 데려왔는데 50냥 값을 하는구나. 그리고 윤호는 아련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는 아련과 함께 포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련아, 예, 도련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아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윤호는 아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련아, 언젠가는 내 사연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아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때가 되면. 윤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청송포목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관아가 들이닥치다 옛날 옛적 청송포목이 살아나는 것을 본 조만상은 분노했습니다. 저 계집 때문이다. 저것만 없으면 청송포목은 무너질 텐데. 조만상은 수령과 짜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수령은 조만상에게 뇌물을 받고 있었기에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청송포목을 어찌하면 좋겠소? 조정의 세금을 누락했다고 하시오. 그러면 집을 압류할 수 있지 않소? 허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소? 증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소. 조만상은 가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청송포목이 세금을 누락했다는 내용이었지요.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청송포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청송포목 주인장을 잡아라. 윤호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조정의 세금을 누락한 죄로 너를 잡아가겠다. 그럴 리가 없소. 우리는 세금을 다 냈소. 입 닫혀라. 포졸 하나가 윤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윤원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연씨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닥쳐라. 증거가 여기 있다. 포졸은 가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아련은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하는가 하지만 나서면 제 정체가 드러난다. 윤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련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포졸들은 아련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바보 계집이 뭘 한다고 그래? 아련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건 가짜옵니다. 뭐라고? 이 장부는 진짜가 아니옵니다. 글씨체도 다르고 도장도 다르옵니다.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우리 집 장부를 다 알고 있사옵니다. 이건 누군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조만상이 나타났습니다.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시오. 바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오. 아련은 조만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나리께서 이 장부를 만드셨지요? 조만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무슨 근거로. 이 장부의 종이는 남대문 밖 최서방 가게에서만 파는 종이옵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쓰지 않사옵니다. 포졸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진짜와 미세하게 다르옵니다. 여기 모서리가 조금 다르옵니다. 윤호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련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장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하오. 수령께 다시 여쭤봐야겠소. 조만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오. 그럴 필요 없소. 바보 계집의 말을 믿으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포졸들은 윤원을 풀어주고 물러갔습니다. 조만상은 이를 갈며 아련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두고 보자. 아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는 아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련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날 밤 아련은 생각했습니다. 더는 숨을 수 없겠구나. 이제 때가 된 것인가. 그날 밤 윤진이 아련을 불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윤진은 기침을 하며 아련에게 손짓했습니다. 아련아, 이리 오너라. 예, 아버님. 아련은 윤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윤진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줘야겠구나. 이게 무엇이옵니까? 오래전에 어느 선비가 나에게 맡긴 물건이다. 그 선비는 이렇게 말했지. 언젠가 이것을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때 이것을 주시오라고 말이다. 윤진은 상자를 아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조만상과 맞섰을 때 나는 알았다.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을. 아련은 손을 떨며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사옵니까? 나도 모른다.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선비는 간절히 부탁했지. 이것을 지켜달라고. 윤진은 기침을 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선비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구나. 그 눈빛이 오늘 내 눈빛과 똑같았다. 아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아련아, 내가 누구든 이 집은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허니가 너를 지킬 것이다. 윤진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련은 방으로 돌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족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쯤 찢어져 있었지요. 두 번째 종이에는 비밀 장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만상과 수령이 함께 저지른 죄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아야, 살아라. 내 이름을 되찾아라. 아련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숨겨졌던 기억이 파문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화려한 집안,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어느 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울부짖고 내 이름을 숨겨라. 연아야, 바보인 척해라. 그래야 산다. 아련은 아니, 연아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졌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연아의 진짜 이름이 깨어난 밤이었습니다. 연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억은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연아의 본명은 연아 연씨 가문의 마지막 딸이었습니다. 연씨 가문은 원래 명망 높은 양반가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반역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지요. 조만상과 수령이 짜고 연씨 가문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연씨 가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연아의 아버지는 장부를 들고 도망쳤으나 결국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아의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장터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바보인 척하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연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연아는 기억을 잃은 척했습니다. 바보인 척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5냥의 청송포묵으로 팔려왔습니다. 아니, 팔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모가 연아를 보호하기 위해 믿을 만한 집을 찾아보낸 것이었습니다. 5냥은 헐값이 아니다. 이것은 내 새 삶의 값이다. 주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아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윤원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윤원은 연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앉았습니다. 말해 보아라. 연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의 진짜 이름은 아련이 아니옵니다. 연아옵니다. 연씨 가문의 마지막 딸이옵니다. 윤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씨 가문이라면 10년 전 멸문당한 그 가문을 말하는 것이냐? 예, 맞사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 가문의 몰락, 조만상과 수령의 음모,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까지 말이지요. 윤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연씨 부인도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방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상이 내 집안을 멸문시킨 장본인이란 말이냐? 예, 그리고 지금도 저를 죽이려 하고 있사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밀 장부 때문에 그들이 파멸하기 때문이옵니다. 윤호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웠겠구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으니.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죄송하옵니다. 저 때문에 이 집안이 위험에 처했사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자. 조만상과 수령의 죄를 밝히고 내 가문의 누명을 벗기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옵니다. 두렵지 않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날 청송포목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뒤 윤호는 장터 주모를 찾아갔습니다. 주모는 술상을 닦으며 윤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도련님. 무슨 일로 오셨소? 주모님, 아련히, 아니, 연하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모는 손을 멈추고 윤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 아이 말이오? 이제 알게 되었구먼. 주모님께서 연하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이 아니십니까? 주모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맞소. 나는 그 아이의 어미와 친구였지. 10년 전 연씨 가문이 멸문당하던 그날 밤 그 아이 어미가 피투성이로 내게 왔소. 주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나는 그 아이를 숨겨 키웠소. 바보인 척하게 가르쳤고, 그럼 다섯냥은 헐값이 아니었소. 그것은 그 아이 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지. 그 돈으로 새 삶을 살라고 말이오. 윤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연하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미 돌아가셨소. 하지만 죽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지. 내 딸에게 새 삶을 주시오. 다섯냥은 그 값이오라고. 주모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도련님께 드리겠소. 연하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야,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내 이름을 숨기고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이름을 되찾아라. 다섯냥은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내 새 삶의 씨앗이다. 이 돈으로 좋은 집안에 들어가 새 삶을 살아라. 아비는 너를 사랑한다.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섯냥은 헐값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주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만한 집을 찾았소. 청송포목은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한 집안이라고 들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낸 것이오. 감사합니다, 주모님. 주모님께서 연하를 지켜주신 덕분에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도련님이 지켜주시게. 조만상은 위험한 사람이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연하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윤호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연하야, 내 아버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 너는 살아남았고 이제 내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달은 밝았고 별은 총총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조만상은 연하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밀정을 풀어 청송포목을 감시했고
연하가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 계집이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장부까지 가지고 있다니. 조만상은 급히 수령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큰일이옵니다. 연씨, 가문의 딸이 살아 있사옵니다. 수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분명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 계집이 청송포묵에 숨어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겠소? 그러니 지금 당장 없애야 하옵니다. 수령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소. 저 계집을 영모의 잔당으로 몰아 죽이시오. 청송포묵도 함께 멸문시키시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포졸 수십 명이 청송포묵을 포위했습니다. 청송포묵을 포위하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윤원은 칼을 든 포졸들을 보고 가족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포졸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영모의 잔당을 숨긴 죄로 너희 모두를 잡아가겠다. 영모의 잔당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닫혀라. 포졸이 윤원을 때렸고 윤원은 쓰러졌습니다. 연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포졸들은 연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이 영모의 잔당이로다. 잡아라. 연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연씨 가문의 딸 연하옵니다. 하지만 영모는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영모를 꾸민 자는 따로 있사옵니다. 입 닫혀라. 내 가문은 이미 영모로 판명났다.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다. 연하는 품에서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에 진실이 적혀 있사옵니다. 포졸 우둔머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내놓아라. 안 되옵니다. 이것은 관가에 제출해야 하옵니다. 포졸들이 연하를 잡으려 했고 윤원은 일어나 연하를 지켰습니다. 연하를 건드리지 마라. 그때 조만상이 나타났습니다. 저것들을 모두 잡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포묵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장부를 품에 꼭 안고 외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청송포묵은 멸문지화를 당할 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윤원을 포승줄로 묶고 연하를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 연하는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무술 실력을 발휘했지요. 모두 들으시오. 연하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연하, 10년 전 멸문당한 연씨, 가문의 마지막 딸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씨 가문이라니 영모를 꾸민 그 집안 아니냐? 연하는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가문은 영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모든 것이 조만상과 수령의 음모였사옵니다. 조만상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전연의 말을 믿지 마시오. 저것은 영모의 잔당이오. 그러나 연하는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조만상과 수령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영모의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가.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수령은 급히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장부를 빼앗아 불태워라. 포졸들이 연하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윤원이 막아섰습니다. 연하를 건드리지 마라. 장터 상인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상, 너는 우리에게도 빚을 속였지 않았느냐? 수령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부풀려 받아갔다. 그들의 죄를 밝혀라.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만상과 수령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시하던 상급 관원이 도착한 것입니다.
무슨 소란이냐? 상급 관원은 암행어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대감, 억울하옵니다. 이 장부를 보아 주시옵소서. 암행어사는 장부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대감, 모두 사실이옵니다. 암행어사는 수령과 조만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켰단 말이냐? 수령과 조만상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닥쳐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으냐? 암행어사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두 놈을 잡아라. 그리고 이 장부를 조정에 보고하겠다. 포졸들은 수령과 조만상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누명을 벗겼사옵니다. 윤호는 연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연하야. 이제 내가 당당히 내 이름을 되찾았다. 연하는 윤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연하, 연하, 청송포목 만세. 그날 연하는 더 이상 5냥짜리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연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사를 시작하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도 조만상에게 속았사옵니다. 포목상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만상은 저에게 빚을 갚으라 하며 이자를 부풀렸사옵니다. 원래 10냥이었는데 20냥을 갚으라 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옵니다. 쌀가게 주인도 나섰습니다. 수령은 세금을 이중으로 받아갔사옵니다. 한 번은 관아에 또 한 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요. 저도 증언하겠사옵니다. 대장간 주인도 나섰습니다. 조만상은 제 땅을 빼앗으려 거짓 문서를 만들었사옵니다. 증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모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다.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고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킨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조만상은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대감,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이제 와서 빈다고 용서가 되겠느냐? 수령도 울며 빌었습니다. 대감, 저도 잘못을 뉘우치겠사옵니다. 뉘우침은 감옥에서 하여라. 암행어사는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라 했느냐? 예, 대감.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 조정에서 다시 조사하여 너희 가문의 누명을 벗기도록 하겠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너희 가문의 재산도 되찾아 주겠다. 조만상이 빼앗은 것들을 모두 돌려받을 것이다. 장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정의가 이겼다. 연하 낭자 만세. 윤호는 연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다, 연하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다. 연하는 윤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숨어 살았을 것이옵니다. 청송포목 식구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연씨 부인은 연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미안하구나. 내가 바보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는 우리 집의 구원자였구나. 윤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구나. 5냥 주고 데려왔는데 천금을 얻었구나. 그날 저녁 장터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축하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5냥짜리 며느리가 한양을 구했네. 바보가 아니라 영웅이었네. 연하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누명을 벗었사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달은 밝았고 별은 총총했습니다.
연하의 긴 싸움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암행어사가 연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연하,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다. 예? 아버지의 편지가요? 암행어사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다. 조정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찾았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연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겠구나. 아비는 내가 바보인 척하며 살아가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비의 죄를 내 어깨에 올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부탁했다. 하지만 아비는 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인지를. 그러니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 연하야, 이제는 바보인 척하지 마라. 내 이름을 당당히 밝혀라. 그리고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겨라. 아비는 억울하게 죽지만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여라. 아비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5냥은 적은 돈이지만 그것은 내 새 삶의 씨앗이다. 그 돈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비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윤호는 연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연하야.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도련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겠사옵니다. 암행어사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 조정에서 결정을 내렸다. 내 가문의 누명은 모두 벗겨졌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그리고 조만상과 수령은 유배형에 처해질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옵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넓구나. 좋다. 그들에게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하는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윤원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바보로 살았을 것이옵니다. 아니다, 연하야. 너는 스스로 용기를 냈다. 나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다. 연하는 윤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감사하옵니다. 나야말로 감사하다. 내가 우리 집을 살렸으니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조만상과 수령이 처벌받은 뒤 한양 남초는 새로운 질서를 찾았습니다. 빼앗긴 재산들이 주인에게 돌아갔고 억울한 빚들이 탕감되었습니다. 청송포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씨 가문의 재산 일부가 연하에게 돌아왔고 청송포목은 관급 포목을 맡는 집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연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미안하구나. 처음에는 내가 5냥짜리 바보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는 하늘이 내린 복이었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이 집안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윤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구나. 5냥 주고 데려왔는데 천금을 얻었구나. 장터 사람들도 청송포목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연하 낭자, 축하하오. 이제 당당한 양반가의 딸이 되었구려. 청송포목도 번창하겠소.
연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옵니다. 윤어는 연하와 함께 포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제 내가 바보인 척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어라. 연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는 숨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뒤 청송포묵은 새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청송포묵, 정직과 신용의 집.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씨 가문과 윤씨 가문이 함께하는 집. 장터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은 이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집은 반드시 흥하는 법이지. 연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윤원과 함께 장사를 배우며 포목집의 진짜 일원이 되었지요. 어느 날 장터 주모가 청송포목을 찾아왔습니다. 연하야, 잘 지내느냐? 주모 할머니, 오셨사옵니까? 연하는 주모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하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주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연하야. 내가 스스로 용기를 냈다. 나는 그저 내 곁을 지켜주었을 뿐이다. 할머니, 이제 저는 행복하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니 내가 기쁘구나. 주모는 윤원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연하를 잘 부탁하오. 염려 마시오, 주모님. 제가 연하를 지키겠소. 주모는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청송포목 식구들은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그렇사옵니다, 마님. 5냥 주고 데려왔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이었다. 윤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윤어는 연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야, 앞으로도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 이 집이 제 진짜 집이옵니다. 그날 밤 청송포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달은 밝았고 별은 총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송포목은 한양 남촌에서 가장 번창하는 포목집이 되었습니다. 연하와 윤어는 부부가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포목집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봄날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주인 낭자가 5냥짜리였대. 정말? 5냥에 산 사람이 저렇게 훌륭해질 수 있어? 그래, 바보였다는데 지금은 똑똑하기로 소문났잖아. 연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5냥 주고 데려왔지. 허나 우리 집을 살린 건 그 아이의 값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이요? 그렇단다. 사람의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 진심과 용기, 그리고 정직함이 사람의 진짜 값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연하와 윤어는 배를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 앞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바보인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당당히 내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옵니까? 딸은 이제 행복하옵니다. 윤어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자.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예, 도련님. 그날 저녁 청송포목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졌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마님, 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윤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5냥짜리라고 놀림받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알지. 연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장터에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 아니지. 남촌을 살린 값으로는 10만 냥도 모자라지. 사람의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다더라. 정직과 용기가 진짜 값이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은 겉모습이나 돈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진심과 용기, 그리고 정직함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가치라는 뜻입니다. 연아는 5냥에 팔려왔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어준 윤원과 청송포목 식구들의 마음 또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